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말초 동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민필기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말초 동맥 질환, 다리의 동맥 경화로 불리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동맥 경화, 즉 의학 용어로 이제 죽상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벽에 지질 성분의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경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 혈액 공급이 나빠지게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돼서 허혈 증상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초동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한쪽만 혈압을 재지 말고 양쪽 팔다리를 재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팔, 양다리 혈압이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만약 어느 특정 부위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그쪽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리의 혈압이 예를 들어서 팔의 혈압보다 10%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럼 뭔가 다리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리 혈압을 그냥 직접 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양팔을 혈압을 재더라도 동시에 잴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이제 이 팔 먼저 재고 다른 팔 재고 하기 때문에 혈압이라는 게 이제 상황이나 자세, 기분에 따라 워낙 이제 쉽게 변하기 때문에 혈압을 잴 때는 뭐 직접 재는 걸 권해드리기보다는 병원에 가시면 이제 동맥경화 협작 검사라고 해서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양 팔과 양 다리 혈압을 동시에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혈압을 재서 발목 상완 혈압 지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에서 잰 혈압이 팔에서 잰, 상완에서 잰 혈압과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느냐 계산해서 0.9 이하가 되면, 즉 10% 이상 팔의 혈압보다 떨어져 있으면 말초동맥 질환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말단에서 혈류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봐서 질병 유무를 미루어 짐작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초 동맥 질환, 동맥 경화가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 요인들을 예방하면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위험인자 고령 말씀드렸는데 뭐 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고령이시라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흡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 세 가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기왕에 생겼다면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초동맥 질환의 증상은 어떤 건지, 어떨 때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통증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초기 증상은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리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다리로 가는 이제 혈류가 감소되면은 평상시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안정시에는 증상이 없지만 우리가 걸어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혈류 공급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걷거나 운동을 하면은 다리가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종아리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쉽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종아리가 뻐근하고 조여들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좀 쉬게 되면은 또 금방 또 증상이 풀립니다. 그래서 다시 걷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그만큼 또 운동을 하면은 또 똑같은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딴 사람이 보면은 조금 걸어가다 쉬고 뭐 이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골반 쪽 혈관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골반에 있는 장골동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고관절이나 엉덩이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뭐 나타나는 양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간헐적 파행인 것처럼 간헐적으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가다 쉬고 다른 질환과 혼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다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사실 뭐 다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뭐 흔하게는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든지 뭐 허리 디스크 같은 뭐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그
뭐 앉아서 잠깐 쉰다고 해서 통증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자세를 바꾼다든지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했을 때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 사실 그 양상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그거를 뭐 증상의 패턴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고 좀 애매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전문 의료원을 찾아가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별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손발이 차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을 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름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손발이 차고 저린 거는 뭐 신경계통 이상이라든지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좀 막연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또 하나 문제점은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이제 처방약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국에서 손쉽게 집어서 살 수 있는 일반 약이거나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나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사실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효과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이 증상을 일으킨 원인이 무언지 정확히 찾아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막연한 증상에 막연한 처방을 가지고 막연하게 지내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예방을 위해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게 아스피린이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하는 부작용 위험도 커서 또 먹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용량 아스피린이 과거에는 그 굉장히 뭐 미국 갔다 오시는 분들의 효도 상품의 하나였죠. 뭐 부모님께 하나씩 사다 드리고 했었는데 만약 내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나 말초동맥 질환이 이미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을 위해서 복용하는 거 우리가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2차 예방을 위해서는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가 필수적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병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1차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차 예방에서 아스피린의 효과는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몇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은 효과 입증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연령이고 위험 인자도 전혀 없다 그러면 뭐 아스피린 복용하는 걸 전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위궤양이나 이런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악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장출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령이 많거나 연령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갖고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복용하기보다는 한번 의료인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약을 복용해야 될 상태인가를 판단을 먼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